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 한아름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수능일이잖아요. 귀신같이 또 수능에 딱 맞춰서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세 내용인데요. 아마 요즘 고객님들 그 대주주란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연말이 지금 다가오는 만큼 아마 지금 들으셨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이제 대주주란 말을 들으시게 될 텐데, 근데 듣는 것 대비 대주주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가 끝나는 순간에 적어도 고객님들이 나가실 때는 대주주가 뭔지, 그럼 내가 연말에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오늘 세미나 목표거든요. 거기까지 좀 많이 같이 참여를 해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기본적인 내용 이론만 쫙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OX 퀴즈 문제를 10문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저랑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간중간마다 보시면 이제 깜짝 퀴즈라고 해서 3가지 문제를 제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 깜짝 퀴즈가 등장을 했을 때 조용히 손을 들고 OX만 맞추시면 저희가 준비한 이제 약소하지만 간단한 상품을 드릴 테니까 이제 끝까지 집중력 흐트리지 말고 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과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다? 그렇죠. 정답은 X인데요. 왜냐면 이게 방금 이제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전부 다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상황에서는 세금이 있다 그러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세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조건 세금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세금이 생기는 건지 그걸 알아볼 텐데요. 세금은 언제 발생하느냐, 먼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 아셨던 것처럼 세금이 안 나오는 상황은 바로 대주주가 아닌 주주, 즉 반대 개념인 후행주주가 장내 거래를 할 때는 과세가 안 돼요. 이 장내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법상 얘기하는 정규 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이 3가지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세금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오겠지만 대주주가 매매할 때 이때는 뭐 시장 구분이 없어요. 장내에서 팔든 장외에서 팔든 어쨌든 대주주가 됐다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매매를 하면 전부 다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장외 거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 시장 3개 외의 시장에서 거래를 하신다면 전부 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이제 5%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통법상 뭐 공시를 하는 그 대주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법상 얘기하는 대주주는 그냥 세법상 정해져 있는 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지분율 5% 이상이어야 대주주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주주 기준이 뭐가 있느냐? 바로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이렇게 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 중에서 먼저 제가 지분율 기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분율이 지금 작년 말에도 그렇고 올해 말에도 그렇고 내년 말에도 그렇고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나 비상장 4%이 지분율은 변동 없이 꾸준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 1%? 1% 어떻게 되지? 솔직히 지분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분율 가지고 대주주가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지분율 기준이 들어가느냐? 왜냐?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총 발행 주식이 1,8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코스피니까 1% 하면 180만 주잖아요.
그거 어제 종가로 계산하니까 7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가총액 의미 없이 지분율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분율 기준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지분율 때문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분율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 다음은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시가총액 기준을 보시면 2018년 말에 그러니까 2019년 올해 대주주를 따질 때는 코스피 코스닥이 15억, 코넥스 비상장이 10억이었어요. 요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장 올해 말이 되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전부 10억이 되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2020년 말에는 3억 이상이면 전부 다 대주주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3억 이제 웬만하면 이제 솔직히 종목 하나 잘 투자해서 굉장히 빵 터져주기만 하면 3억 쉽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쉽게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이 기준들은 알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이제 양도세 폭탄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보세요. 깜짝 퀴즈죠. 손 들고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 X. 네. 정답은 맞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상품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실 때 와서 하나 받아가세요. 네. 이게 뭐냐. 대주주는요, 판단하실 때 솔직히 내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죠. 내 것도 솔직히 내 것만 가지고도 3억 되는 거죠. 쉬운 일인데. 근데 세법상 대주주는 내 계좌만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뭐냐? 나와 특수관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이 특수관계자가 전 증권사에 보유한 지식을 합산해서 같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게 모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솔직히 내가 특수관계 갖고 있는 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가 됐다라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올해 한 8월 초였어요. 이제 지점 상담 요청이 들어서 나갔더니 어느 이제 한 노부부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부터 남편분은 굉장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모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고 들어오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남편분이 사장님이 작년 말에 코스피 종목을 14억 9천으로 맞췄대요. 근데 사모님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 서로 공유 안 하니까 대주주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있었죠. 근데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날라왔어요. 대주주가 됐으니 신고하세요라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 분명히 작년에 14억 9천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세무서 가서 이제 막 통화하고 난리를 냈더니 알아봤더니 배우자분이 2천만 원 들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 머리까지 화가 나서 이거는 이혼감이다. 이거 세금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난리가 나셨는데 뭐 솔직히 이혼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서로 공유 안 한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특수관계자가 됐다면 연말에 이런 거 보유를 서로 공유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특수관계 범위가 뭔지 정확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특수관계자는 항상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과 비속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법인까지가 특수관계자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인 경우고 해당 어떤 종목의 최대 주주일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건이다. 이러면 특수관계 범위가 유촌이나 혈족이나 사촌이나 인척까지 다 포함이 되시겠죠. 근데 웬만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투자자이실 테니까 그러신 분들은 나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법인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게 법인은 내가 알기로는 법인세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대체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예요. 그러면 제가 제 개인 계좌로도 뭐 A 종목을 투자할 수 있고 법인 계좌로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라에서 볼 때는 네가 네 본인 계좌로 개인 계좌로 A라는 종목을 다 투자하면 대주주가 될까봐
빼돌려서 법인계좌로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거는 합산해서 대주주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인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 법인 계좌에 있는 주식까지도 합산해서 대주주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 이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로 글자로 설명해봤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도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직계 존속, 이게 부모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 비속, 나의 자녀, 손자녀 이런 식으로까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니까 당연히 형제 자매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는 안 되는데 배우자의 형제 자매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의 배우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왜냐, 자녀의 배우자는 저와는 혈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배우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위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보유한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는 이 분들도 저와는 혈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라던가 시어머님 시부모님 이러신 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이 정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고객님이 한 분이 문의를 하셨던 게, 내가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분가를 해서 따로 산대요. 그러면 나랑 특수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랑 같이 안 살고 결혼도 하고 나갔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특수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관계자는 혈연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혼인을 한다라고 해서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유무, 같이 사는 거 유무와는 상관없이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 좀비 속에 들어가면 특수관계 범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깜짝 퀴즈는 아니에요, 고객님. 네, 맞습니다. 그 연말에만 대주주 기준을 조정하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제 시점이 다 달라요. 이 기준에 따라서. 그럼 이제 대주주를 판단하는 중요 포인트가 결국 이 기준별로 적용 시점이 존재하고 그 시점에 해당 기준을 맞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시가총액 기준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해당 종목,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때 한번 따지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3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말 금액, 6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 9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 말,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말 금액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언론에서 맨날 듣기로는 뭐 연말이 어떻고 뭐 12월에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일부 고객님들이 그러면 투자하는 모든 전 종목은 12월 기준으로 바뀌나 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대부분의 종목들이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 12월 말에 이렇게 맞추시고 연말에 어떻게 조정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가총액 기준 적용 시점을 보실 때는 해당 종목이 결산월이 언제인지 그 정도는 이제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날짜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이랬고요. 그럼 지분율 기준은 어떻게 되냐? 지분율은 1년 내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중, 연말 모두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가총액 기준하고 똑같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도 적용이 될 거고, 연중에도 상시로 1%, 2%, 4%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12월 결산법인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말에는 시가총액 기준도 안 됐고 지분율도 안 돼서 1년 내내 대주주가 되는 걸 피했어요. 근데 연중에 그 종목이 갖고 있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도 보이고 추가 매수를 하시겠죠? 근데 얘가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이었는데 딱 1%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대주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 연중에 본다고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에 1%도 안 됐고 금액도 10억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안 했으니까 지분율은 1% 미만 동일할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20억이 되어 있어요.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대주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돼요. 왜냐? 나는 결산일 기준으로는 넘어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시가총액은 결산일에 볼 때 한 번만 보면 되니까 그때만 피하시면 되고요. 지분율은 연중, 연말 다 적용되니까 상시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깜짝 퀴즈죠? 손 어디? 네. X.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계속 X만 나오니까 이거 찍기에도 지금 맞추실 것 같은데 이게 왜 3월 말 기준이 중요하지 않느냐 보면 제가 이 직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주주를 판단하는 거는 1년 단위 판단하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일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라는 의미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이때 보유했던 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분 가지고 나의 대주주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3월 말 보유 지분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12월 결산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때 3월 말의 금액은 대주주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산월인 12월 말 금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그 기준표에도 있고 나중에 그 저희 드렸던 책자 중에 연두빛 책자가 있는데요. 그게 양도소득세예요. 거기에 보면 기준이나 이런 상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긴 할 테지만 거기에 보면 시가총액 기준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15억이 계속 적용되다가 2020년 4월 1일부터는 10억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그래? 그러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따졌다고 했으니 이때 한번 15억으로 따지고 금액이 4월 1일로 바뀌니까 3월 말 기준으로는 10억 여부를 또 따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이때 대주주 판단은 이미 1년치가 다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12월 그 말에 보유했던 주식 가지고 이미 대주주는 판단이 끝나버린다는 거. 내가 3월 말에 그거를 얼마를 갖고 있던지 대주주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이게 4월 1일 중간에 끼어있는 이 4월 1일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갈까 해서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본 게 시가총액 기준 변경이 있는 2020년은 지금 굉장히 좀 특이한 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연말에 그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에 시가총액 가지고 1년을 기간을 한 번만 적용을 했다면 요거는 이제 그 기간을 둘로 구간을 쪼개서 금액 기준이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결산 법인을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12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간별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연말에 15억 이상이었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4월부터 12월까지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 여부는 연말 보유한 금액이 10억 이상이었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나눠서 적용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연말에 13억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 1년을 판단할 때 1월부터 3월까지 이 기간에는 대주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맞아요. 15억이 연말에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저는 대주주가 아니에요.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는 제가 대주주예요 아니에요? 그죠? 왜냐? 저는 이미 연말에 13억을 보유했기 때문에 10억 넘은 게 된 걸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말의 금액은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12월 말에 9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면 1월부터 3월까지는 15억 미만이었으니까 당연히 대주주가 안 됐겠죠.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도 10억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연말에 당연히 대주주가 안 되고 넘어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년 1년 내내 대주주가 안 될 거라면 연말의 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맞춰야 된다고요? 그렇죠. 10억 미만.
뭐 3월 말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4월부터 뭐 10억이니까 그때 어떻게 조정하겠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12월 결산 법인이면 무조건 12월 말로 10억 미만으로 맞추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내년 1년 내내 투자하실 때 마음 편히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 퀴즈죠. 이거는 뭐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문제가 어려웠나 보죠? 오? 그렇죠, 맞아요. 지금까지 다 X여서 이것도 X일까 하셨겠지만 이게 제가 노림수입니다. 이거는 O예요. 왜냐? 세법상에서는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시기는 결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잔금청산일이라는 게 뭐냐? 제가 뭔가를 샀으면 거기에 따른 돈을 줘야 그 대가가 지급된 날을 네가 그거를 양도를 했든 취득을 했든 그 시기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매매의 잔금청산일은 결제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들 조금 이제 아리송해지시는 거예요. 왜냐? 주식의 매매 체계가 조금 특이하다 보니 제가 오늘 주문을 내서 주문 체결이 됐다라고 해서 그날 결제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틀 뒤에 결제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 나는 오늘 매매를 해서 그게 내 거인 것처럼 계좌상에 보이지만 실제 돈은 내일 모레 지급이 돼서 내일 모레가 돼야만 내 걸로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세법상 이게 네 거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연말에 그럼 이때가 중요해지잖아요. 내년 대주주를 피하려면 연말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결제일이 또 이렇게 세결이라고 달라진다라고 하니 그럼 과연 나는 연말에 어떻게 어느 날까지 매도를 해야만 대주주를 피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보시면 12월 결산법인의 종료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이에요. 그럼 12월 말에 내가 보유한 주식 가지고 대주주 판단할 거예요, 금액을. 근데 올해 말을 보면 어차피 말일날은 휴장일이라서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럼 종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전날인 마지막 폐장일이 종가 적용일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30일 날에 종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질 거라는 거죠. 근데 30일에 결제가 떨어져서 내 주식인 것처럼 되려면 매도 주문은 적어도 이틀 전이 원래대로라면 28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된다가 될 테지만 제가 적은 거는 매도 가능일이 마지막 날이 26일이에요. 왜냐면 29, 28일이 다 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더 땡겨서 늦어도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을 내야 그게 30일날 결제가 떨어지니 그것까지만 내 걸로 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또 헷갈려 하세요. 26일까지 매도 주문 내세요. 26일까지 매도 주문 내시고 30일 종가입니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26일만 이제 머리에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26일 종가로 계산을 해서 10억을 맞춘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틀렸죠. 마지막 날은 엄연히 30일이거든요. 종가가 나오는 마지막 날이. 그래서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을 내지만 여유 있게 이틀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가라는 게 솔직히 그 종목이 뭐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막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쳐버린다 그러면 솔직히 뭐 대주주가 돼도 즐거운 마음으로 상한가 두 번 맞았으니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잠깐 올랐는데 내가 여유 있게 매도를 못해서 30일 종가로 10억이 돼서 나 대주주가 됐고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면 이제 억울해지니까 이 이틀간 주가 뛸 것까지 생각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매도 주문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쉽게 결정을 못 하세요. 왜냐? 26일이 배당 기산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 가지고 결국 제 배당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양손에 두 마리 토끼가 이제 놓여있죠. 과연 내가 내년에 배당을 많이 받을까? 안 그러면 대주주를 피할까? 그럼 결국 고객님 선택이세요. 난 내년에 세금 내더라도 그래 난 배당 많이 받고 싶어 하면 이날 많이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배당 빠질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포기하고 나 양도세 안 낼래 하면 이날 많이 엄청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제 양손에 떡이 있는데 그 어느 하나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울질을 하다가
마지막 날 여유 있게 26일날 매도 많이 못 하셔서 마지막 날 종가 때문에 조금 넘어서 대주주가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는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셔서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왕이면 배당보다는 그냥 대주주를 빼라. 그러니까 26일까지 매도를 하되 이틀간 주가 뛸 거 생각해서 여유 있게 매도하시고 30일 종가 적용한 다음 거기 금액이 이제 10억이 넘지 않도록, 당연히 지분율은 1%, 2%, 4% 안 돼야 맞는 거고요. 이렇게 되도록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결제 기준을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T+2 결제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긴 한데요. 이제 지점에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이 큰일 났대요. 왜요? 이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종가, 이제 이분은 또 거꾸로 생각하셨어요. 매도 가능일 요거를 생각하신 게 아니라 종가가 30일날 적용돼 이것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날 팔았대요. 이 말 팔아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 이거 1일에 결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날 내가 주문도 다 냈고 체결이 됐으니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명부에는 버젓이 올라가 있거든요.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니 나라에서 볼 때는 그건 네 거지 라고 다음에 꽉 너는 대주주야 라고 안내문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제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마지막 날 종가까지 생각하셔서 요 날짜 헷갈리시지 말고 연말에 좀 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는 시점,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그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까요? 이거 굉장히 다들 헷갈리시죠? 맞아요. X예요. 왜냐? 대주주가 됐다라는 거는 대주주가 된 기간 동안 그 해당 종목을 매도했다면 그 매도한 주식의 전부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2019년 말 올해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13억의 만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망했죠.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돼버렸어요. 이러고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주주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1, 2, 3월은 난 대주주가 아니니 요때 2020년 2월에 전량 만주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그렇지 안 나오죠. 1, 2, 3월은 전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투자를 안 하면 돼요. 이 종목 대주가 됐으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왠지 내가 다 팔고 나왔더니 그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5,000주를 따로 또 샀어요. 샀는데 이걸 좀 주가가 올라서 7월에 1,000주를 팔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세금이 나오죠. 왜냐? 저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주주가 됐으니까 요 기간에 판 거는 전부 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주주가 됐다라는 의미는 대주주가 된 기간에 해당 종목을 매매해서 이익이 나면 전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하다 보니 어떤 고객님이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뽑은 건데, 자기는 이때 대주주가 됐고 요때 다 팔았대요. 그리고 요때 신규 매수한 거는 그게 왜 양도세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주를 판단하는 연말에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만 대주주가 됐으니 세금을 매겨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이 기간, 대주주가 된 기간에 신규로 사든 갖고 있던 게 올라서 팔든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대주주가 된 기간에 그걸 매매를 하면 전부 다 차익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뭐 이런 식으로 10억에서 15억 사이로 넘어와서 1, 2, 3월이 대주주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는 솔직히 몇 번을 사고 팔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안 나와요. 대주주가 아닌 기간이니까. 하지만 4월부터 대주주가 된 거는 결정이 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단 한 주를 사서 팔더라도 이익이 나면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갈렸어요, OX가. 이거 여전히 X인데요. 왜 X냐? 원칙으로는요, 제가 대주주가 됐잖아요. 대주주가 됐다는 의미는 너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주주가 돼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제가 신고는 해야 돼요. 손실이 나도. 근데 신고를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가산세잖아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근데 손실이 났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붙을 가산세가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세법상 손실이 확실하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불이익은 없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솔직히 이 사람이 대주주가 됐고 매매를 얼마 했고 수량 파악 이런 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손실 여부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렇게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요때는 내 거래 내용 다 출력해서 세무서 갖고 가셔가지고 조사관한테 나 이러이러해서 손실이니까 신고 안 했어요 라고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도 번거롭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기간이 되면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에 보니까 이제 제가 사전 신고 안내문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년 말,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 매매분을 올해 2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반기별 신고 납부기 때문에 단기 동안 매매한 거를 그 다음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 2018년 하반기 매매분부터 국세청에서 지금 이런 걸 발송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가 되신 분들은 반기가 지나가면 국세청에서 이게 사전 신고, 예정 신고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걸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신은 언제 대주주가 됐고 언제 매매를 했으니 이때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종목을 몇 주 팔았는지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100% 지금 대주주에 걸려 있구나. 혹시나 모르던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재빨리 내용을 파악해보시고 기간에 늦지 않도록 이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이왕 보내줄 거 좀 빨리 보내주면 좋잖아요. 나도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꼭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단기가 끝나고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꼭 두 번째 달 중순쯤에 보내요. 그럼 제가 신고 납부하려면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신고 어떻게 해요? 나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늦으면 솔직히 그 외부 세무사님들도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찍 날라오지 않아서 나는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안도하시기보다는 연말 기준으로 본인이 먼저 잘 파악하셔서 대주주가 됐으면 미리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서 계속 오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게 몰입이었어요. 다 X요. 왜냐, 사전신고 안내문이라는 건 이제 국세청이 파악이 된 대주주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았으니까 아싸 나는 대주주 아니다. 국세청 내가 대주주고 모르고 넘어갔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국세청이 나중에 결국 안내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소명 안내문.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기에 차라리 일찍 보내주면 상관이 없는데 뒤늦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소명 안내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뭐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나올 텐데 보시면 자 당신은 언제 어떤 지분율 요건에 의해서 대주주가 됐고 봤더니 몇 년도에 어떤 주식을 뭐 몇 주를 팔았어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너는 연말에 이런 관계였으니 대주주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날라와요. 그럼 결국 이걸 받자마자 특수관계 여부 따지고 뭐고 다 따져서 내가 대주주가 된 게 맞네 하면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세청에서 이 안내문을 보낸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가 보고 대주주 맞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 납부하거라 혹은 대주주가 아니야? 그럼 네가 왜 아닌지 와서 나를 납득시켜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으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대주주였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매매한 거 있으면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이 요즘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요. 이 소명 안내문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그 대주주가 된 해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발급돼서 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보내요. 그래서 작년에 뭐 2017년 거 보냈었어요. 작년에 2017년 대주주였는데 신고 안 한 사람들 뿌렸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또 2017년 또 조사해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해에 안 걸렸다고 해서 주변에 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안 내보냈는데 넌 안 왔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남들은 왔는데 나는 안 왔으니까 나는 이제 소명 안 내는 피해갔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보면 또 반년 지나서 나한테 날라오고 또 반년 지났더니 특수관계인한테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안 내는 지금 막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안 받았다고 이제 안심하시지 말고 이게 안 나오더라도 다른 분이 나왔다면 혹시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기회는 삼으셔야 돼요. 특히나 저희가 특수관계인 협산에서 대주주하고 따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님은 자기가 배우자하고 협산을 했을 때 대주주가 된 게 맞대요. 근데 안 내보면 자기한테만 나왔대요. 배우자는 안 나왔대요. 근데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주고 여기는 안 줬으니까 여기는 오픈이 안 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보면 특수관계인 포함이라고 떠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는 지금 당장 안 나왔다 뿐이지 언젠가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안내문을 늦게 받으면 뭐가 나쁘냐? 가산세가 계속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발견을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지금 이제는 국세청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 대주주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대주주 동안 매매한 주식 수량까지도 이제 파악을 해서 보내요. 2년 전에 나온 안내문만 해도 넌 대주주가 됐는데 이 정도 수량이에요 라고 나와요. 근데 그 수량은 솔직히 저희가 계산해보면 100%다 틀리거든요.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국세청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 뭐 작년 대비 올해 말 주주명부상의 증가분 수량 요것만 가지고 안내문을 뿌렸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내가 증여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분할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나오는 양도 주식 수량수 100% 거의 다 일치해서 나와요. 그만큼 국세청이 지금 정보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작년부터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게 국세청이 대주주 명단을 추려서 각 증권사에 그 명단을 통보하면 각 증권사에서 그 사람이 거래한 모든 내역을 지금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왜냐? 저희는 저희 당사건만 알지만 다른 증권사건 모르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이제 그걸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은 맘만 먹으면 온갖 걸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나와서 납부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기간이 넘어갔으니까 기하도 신고에 따라서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을 하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때 된 게 확실하다면 제때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세금을 좀 적게 내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질문까지도 제가 X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네 맞습니다. 왜냐면 세법상 취득 시기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라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고객님들이 매매할 때 보시는 이제 증권사 전산상의 뭐 HTS나 뭐 지점을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거나 하면 거기에 나오는 매매 차익은 평균 단가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평균 단가, 이 매매 차익의 의미는 그냥 내가 투자한 투자 성과를 나타내는 데 쓰는 이익이기 때문에 솔직히 선입으로 계산을 하도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단가로 해놓긴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그 선입선출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죠? 왜냐? 취득 시기가 불명확할 경우라고 했는데 왜 취득 시기가 불명확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왜냐? 거래 내역 보면 나는 어제 몇 주를 샀고 엊그제 몇 주를 샀고 매수한 날짜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한 시기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불명확한 거죠? 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명확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오늘 100주를 파는데 이 판 100주가 어제 산 100주를 파는 건지 엊그제 산 100주를 파는 건지 이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 시기를 모른다면 그래 선입선출법 계산해서 먼저 산 걸 먼저 팔았다라는 가정하에 양도차익을 구해서 세금을 신고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이 단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로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건데 제가 2020년 대주주가 됐다라는 가정하에 매매를 해볼 건데 이제 평균법을 적용하느냐, 이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보시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똑같이 2014년 100주를 2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15년에 100주를 100원에 샀고 16년에 100주를 150원씩 샀어요. 그리고 매도를 2018년에 50주 200원에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대주주가 아니었으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근데 2020년 200주를 250원에 팔았는데 과연 롯데의 차익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라는 거거든요. 먼저 평균법을 보시면 매수 3번 100주씩 했더니 평균 단가를 계산을 했을 때 150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018년에 50주를 팔든 2020년에 200주를 팔든 어쨌든 매도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취득원가가 150원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도차익이 250원 그 양도가에서 취득가 150원을 뺀 그 200주를 곱했던 양도차익이 2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세금은 2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예요. 근데 선입선출법을 보시면 먼저 산 게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2018년에 판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은 안 하겠지만 이 50주가 먼저 팔려 나감으로써 2014년에 산 100주 중에서 50주 팔려 나가고 지금 50주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 200주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2014년에 산 50주가 단가로 들어갈 거고 100주는 15년에 산 거, 나머지 50주는 16년에 산 거 이런 식으로 차익 계산을 하다 보면 양도 차익이 평균 단가 한 거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선입선출법이 더 숫자가 크게 나오게끔 계산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선입선출법이 이제 평균법보다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 이 방법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뭐를 꼭 선택해서 가세요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를 선택해서 어쨌든 신고를 넣게 되면 결국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열심히 작성해서 신고해서 세무서 갖다 줘요. 그럼 담당 조사관이 보고 그래 알았어 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조사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조직사회잖아요. 거기 내부의 결제 라인을 타겠죠. 하다못해 나중에 감사가 나와서 몇 개 케이스를 꺼내서 봤는데 이거 선입선출법 아니네? 왜 이렇게 했지? 다시 백시켜. 이러면 그때 뒤늦게 다시 뭔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롯데 제대로 선입선출법으로만 신고를 했었어도 세금만 내고 끝날 일이 나중에 안내문 받고 다시 재신고를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가산세가 또 붙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생길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신고를 할 거라면 법대로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취자할 때 말씀드렸던 OX 퀴즈 10문제는 다 끝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돌아가 주셨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 욕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딱 요약정리 페이지예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요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 먼저 보시면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내 이 한 계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증권사에 나와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동일 종목의 지분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대주주를 판단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 판단 기준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 있다. 근데 지분율은 연중, 연말 전부 다 적용되지만 시가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때 한 번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단위 대주주, 그러니까 1년 단위 대주주를 판단하는 거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매년 1년을 판단할 때는 올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말 금액이 중요한 거지 3월 말의 금액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과 양도 시기는 결제일이다. 절대 주문 체결된 체결일이 아니니 이 결제일을 생각해서 연말 조정하실 때도 T+2 요거 꼭 기억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제가 12월 결산 종목을 2020년 대주주가 되기 싫다. 그럼 연말에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어요? 12월 말에 지분율 1%, 2%, 4% 안 되게 조정하고 무조건 금액 10억 미만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때 줄일 때는 26일까지 꼭 매도주문 내주셔야 되고요. 30일 종가가 적용될 거니까 이틀간 주가 뛸법 고려해서 여유 있게 매도하셔야 된다. 26일 종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고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오늘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주주에 대한 판단과 내가 연말에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인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솔직히 세세한 질문들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 드린 책자 중에 그 양도소득세 책자 뒤에 Q&A 파트를 보시면 웬만한 질문은 저희가 거기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그걸로도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시간상 질문은 따로 받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이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이제 저 뒤에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좀 질문하기 그렇다 그러면 거래하시는 지점에 피드북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응답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